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의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4교시에 부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에서 매입 채무를 비롯해 가지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그리고 선수금과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동 부채, 그리고 가수금까지도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유동부채.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사채라는 개정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비유동부채의 사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유동부채로 사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사채의 현금의 흐름은 70페이지 하단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그리고 시장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데는 이와 같이 시장 이자율과 비교해서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을 하고, 같으면 액면 발행,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높을 때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된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여기 괄호 6번에 있는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 시 발행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네. 자, 사채를 발행할 때요, 부채로 인식하잖아요, 사채를. 그때 사채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사채를 액면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할인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시에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자금으로 그 차액, 즉 액면 금액의 할인액은 이런 개정 과목을 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을 사용하죠. 개정 과목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개정은 사채의 차감적인 개정입니다. 뭐 평가 개정이다, 뭐 차감적 평가 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감 개정들이 지금 속속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그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개정이다. 그리고 또 재고자산을 배울 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개정이다. 네. 하면서 대변에 기록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형자산을 배울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네. 하여튼 차감 계정들이 지금 한 서너 개 나왔는데 또 하나 나오죠.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도 계정 과목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할증 발행은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 즉 액면 금액의 할증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사채 할증 발행차금,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차금, 이번에는 할증 발행할 때는 그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를 사채 할증 발행
한번 장소를 옮겼습니다. 끊어져가지고요. 네, 자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오, 자리를 한번 다시 옮겨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됐구나. 지금 기록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기록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의 정보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인터넷 연결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14분 참석하셨고. 자, 제 소리하고 화면 다시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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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시 설명 이어갈게요. 네, 인터넷이 잠시 또 끊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공역이 가까운 쪽으로 제가 이동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 발행 시, 할증 발행 시 계정 과목들.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사채하고 함께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계정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이 아니라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자, 밑에 이제 그 회계 처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계 내용을.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채 발행자. 자, 우리는 지금 사채니까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를 알면 되죠. 자, 액면 발행을 할 때는요, 사채가 만약에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 500만 원, 차변에 현금 발행을 했으면 차변에 현금 500이 됩니다.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다 이거예요. 할인 발행을 하면 자, 사채는 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대변의 사채가 500입니다. 지금 또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이게 펜을 쓰려고 하면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실행하네요. 네, 오케이 해결됩니다. 자, 할인 발행을 할 때 여기 숫자를 한번 제가 넣어보면요. 사채를 숫자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라고 보겠습니다. 10,000원. 액면가예요.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9,000원에 발행을 했다고 본다면 차변에 현금은 9,000원이 들어오죠. 1,000원의 차이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는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쪽 차감 계정은 항상 그 차감 대상이 되는 계정의 반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사채가 부채잖아요. 부채의 대변이니까 대변은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이다. 사채의 반대 방향에 표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 시에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떤 경우냐? 사채가 액면가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인데 11,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현금이 1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채하고 같은 방향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00원이 되는 것이죠.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의 발생, 즉 부채의 증가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 쪽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00원이 기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분계 있죠? 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분계, 이 범위 내에서 우리 FAT 1급에서는요, 사채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과 관련된 거. 그 이상의 또 회계 처리도 더 필요한데 어떤 회계 처리냐면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약속된 날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자를 지급했을 때의 회계 처리라든가 또 만약에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다면 만기 때까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각을 해 나가는 절차상의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거보다 좀 높은 급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회계 처리는 여기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가 지금까지의 출제 범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참고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채 매입자의 경우다라고 했는데 이 사채 매입자의 경우라는 건 우리가 자산을 공부할 때 공부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아니면 단기 매매증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채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는 거죠. 네,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에 표시가 되는데 액면 발행을 한 경우에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보일 것이고 할인 발행을 했다면은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괄호로 표시하는 것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차감된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또 할증 발행의 경우는 사채의 액면 금액은 여기에 표시되고 할증 발행된 금액이 여기에 양수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할증된 금액, 아까 여기는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한 금액이 여기에 표시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채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사채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했고요. 자, 비유동 부채의 첫 번째 개정 과목 사채 좀 길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입니다. 우리가 유동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 공부했잖아요. 단기 차입금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 바로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차입 시에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됩니다. 차입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드물죠. 네. 예금을 바로 해놓겠죠.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인 경우가 더 많겠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다가 장기 차입금은 어떻다고 그랬죠? 우리 유동부채 배울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장기 차입금이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지만 기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결산 시점에서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일 때는 장기 차입금 그 계정을 어떻게 돼요?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감소를 시킵니다. 대신에 아직 갚은 게 아니니까 대변에다가 새로운 계정 과목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를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는 감소시키고 대변에다가 유동부채는 증가시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차기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죠. 그때 장기 차입금을 이렇게 상환할 때 이와 같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다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는 현금이나 당좌예금 또는 보통예금 이런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흐름은요.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회계 처리됐다가 결산 시점에 상환기한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유동성 대체 붕괴가 일어나고 이제 바로 이 결산 시 이런 유동성 대체 붕괴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임대보증금. 우리 임대보증금 어디서 언급이 됐냐면은 기타 비유동 자산을 공부할 때 임차보증금 얘기했었죠. 임차보증금. 그 임차보증금에 대응되는 개정 과목이죠.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었죠. 비유동 자산.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뭐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라는 거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줘야죠. 따라서 부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회계처리를 보면은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임대보증금을 수취했을 때 회계처리는 차변의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대변의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 네, 임대보증금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회계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약정된 날에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월 임대료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를 받아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월 임대료 얼마. 대변의 이건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는데 임대료 수익 발생.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됐다 이거예요. 만약에 2년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2년 후에 만료가 되죠. 만료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우리 회사가.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임대보증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은 뭐예요? 자산 감소. 네,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대보증금이 처음에 받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돌려줬을 때 회계 처리. 반대잖아요. 받았을 때는 차변이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보증금. 돌려줄 때는 차변이 임대보증금, 대변이 보통예금.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자, 임대보증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어떤 성격의 개정 과목인지 여러분 정리했고요. 이제 비유동 부채가 이제 2개가 남았나요? 자,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잡아놓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와 직원 간의 그 규정이 있죠. 뭐 급여, 채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회사 내 규정에 의해서 퇴직급여에 대한 것들의 의무, 그러니까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0인 이상 기업은 정부에서 그 퇴직연금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네, 아마 강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기준을 더 밑으로 내려서 뭐 100인 이상 기업 또는 50인 이상 기업 이렇게 적용할 거다라고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퇴직금 지급이 잘 이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정리할 무렵 아니면 뭐 종업원이 퇴사할 무렵에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바로 그게 퇴직연금 제도이죠.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퇴직연금하고 이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된 것이 지금 우리 74페이지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도 뒤에 문제를 풀 때 이 퇴직연금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연계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모든 회사가 설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 어떤 기업이 설정을 해야 되느냐면 연금에 가입이 안 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네,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여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대변에 기입하고 부채니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차변에 기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제 설정을 하느냐? 결산 때 설정을 해요. 네. 이거 결산회계예요. 결산회계. 결산 때 우리 여러 가지 그 수정회계 분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결산회계.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는 것도 결산회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결산회계. 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결산회계. 네. 결산에만 반영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결산 시에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산액을 전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 회사가 계산을 해봤더니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천 이렇게 5천만 원. 그리고 그것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5천 이거 비용이에요. 퇴직급여는 비용 발생이에요.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 부채 증가. 부채 증가 비용 발생. 자,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당기에 이미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에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원들이 금년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한 번도 퇴직을 안 하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합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그래서 또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인원이 늘어가지고 퇴직금이 5천이 아니라 8천만 원이 되었다고 볼까요? 그러면 또 내년에 8천만 원을 또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이거를 또 하느냐? 아닙니다. 자, 5천만 원 설정해가지고 아무도 퇴직을 안 했어요. 아무도.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대로 5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8천이 됐다. 그러면 3천만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퇴직금 전체 추계액을 그대로 또 설정 이렇게 하면 중복 설정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증가된 부분만. 아시겠죠? 증가된 부분만 추가 설정한다.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결산 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퇴직자가 발생할 수 있죠.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든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이 퇴직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 현금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급을 하면 대변의 현금, 즉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럼 차변이 뭐냐? 차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급여를 말이죠. 결산 때 계산해가지고 부채로 계상을 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서는 뭐가 온다? 비용 발생이 아니라 부채가 감소한다. 왜? 비용 처리는 작년에 했잖아요. 이때 결산분계 때 비용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실제로 나갈 때는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네, 부채 감소시킨다. 부채 감소. 근데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퇴직금 추계액이 잘못했는지, 퇴직자가 아니면 뭐 어떻게 계산을 잘못했는지, 자 5천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퇴직자가 발생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에 퇴직하는 사람 퇴직금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 아니 500 모자라는 거, 그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단기 비용 퇴직급여로 처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내에서는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감소시킨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째 장기 미지급금. 네, 우리가 일반 미지급금은 대개 우리가 이제 뭐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외상을 했다든가 뭐 비품이나 이런 걸 사고서 외상을 했다든가 이런 게 미지급금이죠. 그건 다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금방 주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건데, 장기 미지급금은 대금을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을 한 것이 장기 미지급금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미지급금.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비유동부채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었어요. 몇 개 안 되죠. 비유동부채. 네,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채를 맨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그 앞에 임대보증금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다. 여러분들 이제 개정 과목들을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 그 정리한 거 제가 인쇄해 드린 거 A4 용지 앞뒤에 있는 거 뭐 그걸로 암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책에 정리된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암기를 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부채하고 자본을 다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느냐. (10시 10분까지) 네, 지금이 10시 10분이군요. 네. 우리 또 1교시에 또 인터넷이 중간에 또 끊어져 가지고 교실에서 제가 사무실로 노트북을 옮기고 뭐 하느라고 좀 어수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요, 자본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10분간 쉬십시오.